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먼저 8076님 이 문자 눈에 띕니다. 맨날 말로만 안전 떠들면 뭐합니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개원대학로 일명 예술의 거리 일대가 불법 구조물들로 꽉 차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왕시청 공무원들 답은 뻔한 답만 한다고 그러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조사하셔서 제2, 제3의 인명피해를 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 사실 여기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왕시청 공무원분 중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일부에서 언딘 측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5120님이시죠. 언딘 이야기 정말 듣고 싶었는데 언론에서 늘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예, 이런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의 생각하시고 싶은 이야기 전해주십시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뒤에 출근길 확실히 평소 수요일보다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강남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하류하등목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북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데 옆에 언주로도 역시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포대로는 서울성모병원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모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원부터 송내, 시흥에서 도리, 조남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20km 구간 밀립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예, 오늘 아침에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뉴스 어떤 거 얘기할까요? 네, 이게 넓게 보면 이제 지난 5월 1일부터 어제 6일까지 긴 휴일이 있었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됐던 정말 논란이 많았던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기초연금법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뭐 어쨌든 다행이죠. 이 돈 받는다는데 이거 참 대부분 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 근데 이제 이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그 여당안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은 이제 연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물 건너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야당 지도부가 이 막판에 극적 양보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이번에 기초연금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 연계안입니다. 국민연금 뭐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방식인데요. 예. 약간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분 중에서 그럼 누가 20만 원 다 받고 누구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5만 원 받고 19만 원 그렇죠. 받는 거야 할 텐데요. 일단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나는 국민연금을 가입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20만 원을 다 받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매달 받는 금액이 30만 원이 안 되면 이분들 역시도 20만 원을 다 받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더라도 10년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납부한 게 10년이 안 되신 어르신들도 20만 원을 다 받고요. 이제 중증장애 1급, 2급 있고 기초수급자 이분들도 다 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깎이게 되느냐 이런 건데요. 국민연금을 그동안 부은 뒤에 12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12년부터 만 원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 15년에서 20년 동안 나는 국민연금을 가입했었다, 납부해왔다. 이제 이런 분들이 10만 원을 받게 되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대부분 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예. 10만 원 받는다 이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0만 원이 되겠죠. 곧 몇 년 있으면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20만 원 받을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예. 이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렇습니다. 있어서 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걸 받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20만 원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 통장으로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 한 달 전에, 65세 예. 한 달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분증 갖고 가셔야 되고요. 통장 4번. 왜냐하면 글로 돈이 입금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전월세 계약서 등의 이제 자기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가면 되는데요. 이제 신청하고 나면 생일이 있는 바로 그 달. 내가 이제 만 65세 3월에 5월에 생일이다 하면 이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부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원래대로 이제 두 부부가 다 65세 넘고 이게 자격이 되면은 20만 원, 20만 원이면 40만 원이 받게 되죠. 그렇죠. 근데 최대 금액을 32만 원으로 일단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나 집 있는데 어떡하냐, 집 있는데 어떡하냐 하는데요. 예. 집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게 소득 인정액이어서요.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대략 한 서울의 경우에는 4억 원대 이하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소득이 없으면 어느 정도 이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기까지는 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인데. 네. 근데 그렇지만 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좀 걱정도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크게 복지 혜택 아닙니까? 예.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또 누군가는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예. 이 기초연금 지급에요. 당장 드는 돈이 일단 10조 원이고요. 연간. 박근혜 대통령 재입 기간에면은 이제 총액 한 40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이 수령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되면은 연간 49조 원, 50조 원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세금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된 게 국민연금 연계안이어서 예. 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지금 뭐 40대 밑으로는 다 20년이 넘으니까 무조건 1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예. 또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정도 국민연금과 통합될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도 지급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샐러리맨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초연금법은 잘 통과가 됐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건 좀 사회적 합의입니다. 좀 고칠 것도 고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자칫 가고 앞으로 뭐 연간 50조, 60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폐지 쪽으로 한 3년 하다가 없어지는 이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 사후 처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사정치민주연합 소속이셨죠. 강훈태 현 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의 향후 거취에 지금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은 이 당 공천위원회가 윤장현 전 사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니까 탈당하고 지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강훈태 현 시장 연결해서 탈당 이후의 향후 계획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근데 이게 요새 선거운동 하시기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심정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지역의 책임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 또, 공인으로서의 미안함, 뭐 그런 짓한 참 마음이 많이 들고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시행정에서 지녀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삶 예. 이것을 지키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 애도 분위기 속에서 또 그래도 하실 일은 하셔야 되니까 그게 힘드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좀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탈당을 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탈당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탈당은 법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이 저를 탈당을 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민주성지 광주를 그야말로 쥐락피락 하면서 밀실에서 공천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당에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밀실 공천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예? 이제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지요. 예. 누가 보더라도 낙하산 공천이고 예. 특히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광주를 미루다가 많은 최고위원들이 왜 광주를 논의하지 않는 거냐. 예. 이제 본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늦었지 않냐. 그래서 논의를 재촉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이제 논의를 하기로 해서 한 것인데 예. 제가 듣기에는 최고위원들의 과반이 반대를 했어요. 예. 명분이 없다.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예컨대 상대 당이 너무나 세서 그렇죠. 경쟁력이 너무나 높아서 예. 우리 당의 기존에 있는 인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서 새로운 신진 인사를 모셔오는 개념. 예. 그게 이제 첫째는 전략공천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공천 대상으로 쳐가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부득이하게 새로운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원천적으로 제의를 당한 저와 저 가운데 저와 이제 이용섭 의원은 뭐 도덕적으로나 뭐 기타 등등 분야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봤더니 최고위원들이 과반이 반대를 하고 경론 끝에 그러면 이 두 사람 대표가 잘 상의해서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에도 최고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어서 다음날 아침 최고위에 보고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형식상 위임이 된 것인데 제가 듣기에 그 두 분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둘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윤장현 후보를 정해가지고 심야에 밤 11시에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밀실야합이지 뭐가 밀실야합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야 공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이건 정말 70년, 80년, 90년 거쳐오면서 구시대 정치의 표본이지요. 예.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구시대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강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땐 듣기 좀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윤장현 예비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새정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용섭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강원태 시장입니다. 두 분 다 정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뭐 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새 정치냐, 헌 정치냐, 올바른 정치냐, 나쁜 정치냐 하는 판단의 기준은 국민입니다. 국민. 예. 광주 광역시장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판단의 주체는 시민이지요. 예. 시민이 이를테면은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1위로 40%가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섭 의원이 30%대 중후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윤장현 후보는 10%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을 무시한, 그런 말이자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새정치의 기준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통할 리도 없고, 그거야말로 오만불순의 정치고 구실의 정치다.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독선에 가득한 정치는 새정치가 아니라는 건 뭐 온 국민이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근데 이게 독선이지 뭡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사실은 지금 말입니다. 이런 네. 상황이 되기까지 그 전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8명이 지금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죠. 그죠? 그렇죠. 이 중에서 5명인데 따지고 보면 이영석 의원 빼고 통합진보당 오병훈 의원 빼면은 이 6명 남는데 이건데 5명이 이 소위 말해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그때 엄청나게 사실 두들겨 맞았거든요. 대단한 충격이었죠. 예. 당시에 이제 우리 저기 박주선 의원이 계신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5명과 함께 이렇게 특정 후보, 윤장현 후보 지지선을 하도록 권장을 받았지만 이것은 민주성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아니 국회의원들은 심판을 보고 시장 경선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지. 시장은 시민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마침 시장을 뽑는 것처럼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얘기냐? 본인은 못하겠다. 이래서 빠졌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박주선 의원이 정말 온당한 정의로운 일을 판단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예. 어찌됐든 그때 이제 파문이 커지면서 그 이후에 광주 지역의 원로들이 이제 중앙당을 가서 흔히 말하는 버스를 수십 대 동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요. 예. 그야말로 광주 지역의 대표되는 원로들이십니다. 예. 그분들이 가서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을 만나고자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제 비서실에서 기다렸어요. 예. 그런데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아마 제가 듣기에 안철수 대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광주 지역에 가신 원로 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걸로 들었어요. 예. 통화한 내용은 아이고 이제 그분께서 목사님이신데 예. 아이고 목사님 절대 이 전략 공천이 없습니다. 경선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만 해도 광주 지역 국회의원 5사람이 너무나 민심을 위반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폭거를 자행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당에서도 예.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경선으로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다들 예측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밀실 야합 공천을 정한 그날 또 이제 최고위원들 절반 이상이 이 흔히 말하는 전략 공천을 반대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 다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들 그러면 뭐 경선 시간은 없지만 가는가 보구나. 그런데 갑자기 밤 11시에 이렇게 해버린 거지요. 자, 이게 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하면서 이 기초단체 정당 무공천 계속 주장했다가 결국 이제 공천으로 돌아섰는데. 네. 그때 무공천 주장할 때 말이에요. 네. 명분이 뭐였었냐면 국회의원의 공천 영역 배제 때문에 이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그런 맞죠? 얘기도 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의 본질을 따지면 적어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생활정치 영역이거든요. 예. 거기에 중앙정당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소위 줄 세우기, 중앙정치의 해석물로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광역과 기초를 나눠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원래부터 이것이 공천 없이 정당의 입김이 없이 시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뽑도록 하는 생활 자체로 가는 게 맞다 하는 대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번복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기초가 그러면 광역도 사실 명분적으로는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의 그렇죠. 공천 영향력 배제. 광주만이라도 무공천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윤장인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주 낮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공천 없이 한번 민주성지 광주에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린다는 그런 전제하에 공천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찍어내리는 어쨌든 낙하산 공천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리더십 이게 사실 좀 일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발언 놓고도 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달라가지고 좀 비난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당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원을 대표한 분들이 소위 중앙당 대의원도 계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런 분들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최고위원들 절반이 넘는 분들이 광주 특히 민주성지 광주에 민주적 절차 과정이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한 지역에 무슨 놈의 일방적으로 사람을 찍어내리는 낙하산 공천이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한마디로 싸그리 깔아 뭉개버리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그것도 심야에 지속적으로 밤 11시에 소위 낙하산 공천 전략 공천 발표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당이 온전하게 지금 제도력을 발휘하고 운영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실망을 물론 많이 했죠. 근데 저희가 실망도 물론 실망이지만 우리 광주 존경하는 시민들한테 여쭤보면 다 실망을 하셨어요. 새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거기에 힘도 실어줬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새정치란 말이냐 이렇게 자탄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깨져버린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자 하는 시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대표한테 좀 속은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속았다는 것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안철수 대표 그분이 추구하는 새정치라는 것이 겨우 이거였냐 이제 봤더니 전혀 아니구나 하는 점을 다들 확인한 거지. 빈 껍질이다. 그죠? 글쎄 빈 껍질인지 소빈 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배신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지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용석 후보와의 우리 시장님하고의 단일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적어도 안철수 김한길 체제의 독점적 이게 잘못된 불합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또 앞으로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에 경쟁의 후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실야합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밀실야합 공천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화의 이 과정과 절차가 쉽지만은 않은 거기 때문에 15일이 이제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시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이제 15일 전에 단일화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서 선거 도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겠고.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총론에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단일화. 그죠?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뭐 그냥 이건 여쭤보는데, 지금 사실 억울하게 이게 탈당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밀려났다. 당한 거죠. 탈당, 네. 그죠? 그러면은 승리를 하신 다음에는 만일 승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다만, 안철수 김한길 독점 체제에서는 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당을 새로 짜야지요. 예. 이게 새정치가 아니지요. 그렇군요. 새정치는 민심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민심정치의 대전제하에 당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어쨌든 그 새정치를 바라는 민심은 분명히 있고 거기 우리 시장님이 또 굉장히 역할을 하시면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죠. 예. 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훈택 광주시장이었는데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관한 언급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표본 오차라든지 이 전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여론조사 대상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것은 그냥 강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사라져.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0일 프로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유승찬 울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버즈량이 그 언급량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예. SNS상에 얼만큼 언급이 많이 되느냐. 키워드별 언급량.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주에도 역시 세월호 참사 관련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예. 여전히
한 15만 건 하루 15만 건이 넘는 언급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게 사건 초기에는 한 35만 건 이상, 그다음에 중반에 한 25만 건 이상, 지금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여전히 완강하게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국면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이제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안타깝게 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그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이 추모 열기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래서 전국적 추모 분위기가 SNS상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안산 합동 분향소를 비롯해서 전국 분향소에서 추모를 하고 나서 이제 이 트위터를 올리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그 참사, 추모, 분노, 의혹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세월호 관련 여론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노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진 않겠죠. 그러면 자, 이 인물 연관어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10위부터 5위까지의 연관 인물 검색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빅데이터인 뉴스, 빅뉴스가 뽑은 2주의 뉴스피플입니다. 10위는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입니다. 9위는 다이빙벨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안타까움을 갖게 했던 이종인 씨입니다. 8위는 상황심리 지하철 추돌 사건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지했습니다. 7위는 이상호 기자고요. 6위는 3일 한겨레 기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김용옥 교수가 올랐습니다. 예, 이 6위부터 10위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박원순 시장이나 김용옥 그 교수죠. 예. 이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심리 지하철 추돌 사건 관련해서 언급량이 세월호와 비교되면서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김용옥 교수는 그 한겨레 기고에서 좀 강한 주장을 하셨죠. 예. 예,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시민들의 어떤 분노를 행동을 촉구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는데 이 퇴진 주장이 갖고 있는 이제 좀 센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상호 기자나 이종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이빙벨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이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3위였는데 이제 7위로 밀렸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뒤로 좀 밀리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도 역시 이윤지 아나운서로부터 들어보죠.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입니다. 5위는 유병헌, 4위는 추모 집회 일당 6만 원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미홍 씨, 3위는 문재인 의원, 1, 2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손석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예, 요 1위서부터 5위까지 요거는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인 이 버즈량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 팽목항을 다시 방문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그 사과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미용 대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또 한번 이 사고를 쳤어요. 이른바. 예. 사고를 쳤고 그리고 또 3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정치인이 이 문재인 의원이 이제 3위에 올랐는데 팽목항을 방문했죠.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예. 근데 참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지도부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한길 대표도 계속 얘기하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팽목항을 초기에 아주 사고 초기에 방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이름이 오른다는 게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제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과 함께 정치도 침몰했다. 뭐 이것이 이제 그 정확한 이 분석일 맞습니다. 텐데요. 예. 사실 국민적 참사 이렇게 그 이 전 국민적 슬픔 속에서 정치인은 완전히 사라진 뭐 이런 상황들을 3주일 내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여야 지도부 이름은 한 번도 이렇게 순위권에 오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 이제 국가 권력과 국민의 분노가 직접 맞닥뜨리게 한 정치가 사실 중간에서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고충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뭐 이런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 분노의 대상이 정치권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느 정도 돼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천 건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의 언급량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불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왜 이 여쭤보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새정치를 주장해서 한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럼요. 네. 지금 정치 불신 속에서 이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면 네. 새정치의 약발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이런 국가적 재난 어떤 국민적 슬픔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새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새정치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로 정치가 이 국민들의 어떤 아픈 곳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이 정치 불신이 해소되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몇 위였어요? 4위였었나요? 이 정미용 코칭그룹 대표. 예. 이게 추모 집회 참가자 일당을 받았다 이런 내용 트윗 올렸죠. 그렇죠. 5일날 자기 지인이 이제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아왔다.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트윗을 올려서 이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트윗이죠. 사실 이 전국적인 어떤 추모 열기, 그러니까 추모 그 합동 분향소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이 말을 한 것은 뭐랄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어떤 적을 지금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결국 이 정미용 대표가 사과하고 절필까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이제 수사 방침을 좀 밝혔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쨌든 다중, 추모 행렬, 추모객들 다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아까 앞서서 정치가 역할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역할은 사실 희생자 가족이나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막말로 이 소란을 일으킨 것. 이것이 다이지 않았나.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죠. 네, 그렇죠. 그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정명 대표 서울시장 새누리 예비 후보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렇죠. 새누리 예비 후보가 나왔다가 사퇴하면서 이제 김황식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했는데. 난데없이 불똥 튀었겠네요. 또 그렇죠. 예.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이제 발언 때문에 그렇죠. 김황식 후보는 이런 또 구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참 정치하려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독특한 경우가 있는데 이 방송사 보도국장이라 보니 세월호 희생자 숫자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와 비교해서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이런 국민적 참사의 어떤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슬픔을 같이 느끼지 않는 가운데서 나온 이게 숫자로 본 거 아닙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우리 신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숫자로 인식하는 1년 동안의 교통사고 숫자와 세월호 참사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이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인식을 가지고 이 보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게 좀 기가 막힌 일이 유가족 공동대표시죠. 이 유경근 씨에 대한 과거 행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기사도 있었다 그러네요. 네, 그 기사가 또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 예. 그래서 유경근 대표 이 키워드를 봤더니 심리연구원의 1위가 막장입니다. 이제 이게 막장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예. 희생자 가족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서 기사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민낯이 아닌가. 아, 근데 이 문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념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거. 근데 이런 참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희생자 가족이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정부 대응에 대해서 격앙된 비판을 쏟아내는 건 정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 정도를 용인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어떤 진영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령 세월호 참사에는 이제 1, 2차 침몰이 있었다고 봐요. 가령 예. 이 세월호가 이 선장과 청해진 해운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유착과 그렇죠. 그 안전 불감증에 인한 사고가 하나 있었고 선장 선원들이 그 파렴치하게 지들만 살겠다고 그렇죠. 뛰쳐나오질 않나. 네. 그 용서할 수 없는 침몰이 예.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과정에서 이 잘못된 그러니까 생존자를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런 2차 침몰이 그렇죠. 있었다면 이런 이 몰아가기 우리 사회에 이제 다시 또 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진영으로 나눠서 싸운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3차 침몰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걸 넘어서 좀 더 이 슬픔에 공감하면서 뭔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에 좀 건강한 사회적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희생자 가족은 우리 모두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분들이지 어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 폄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구상에 정치적 그 어떤 견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뭐 신상털기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 네. 이런 것들도 이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부와 언론 뭐 국민들까지 그 유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적어도 실종자들이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라도 이 희생자 가족의 어떤 이 한없는 슬픔에 대해서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의를 생각하고 갖춰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 죽음의 존엄 앞에서는 또 인간이 우리가 삶이 존엄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듯이 죽음도 존엄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죽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진짜 아니더라도 한참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승찬 울림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그 청취자 몇 분이 3부 강훈태 시장과의 인터뷰 들으시고 의견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꼼꼼히 읽고 제가 잘 생각해서 방송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삶이 중요하고 인간이 존엄하듯이 우리는 정말 무고한 희생 앞에서 역시 숙연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말 일각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의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지금 팽목항에서는 여전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숙연하고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4월 3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형선, 조은별 그리고 기술의 이한님, 안홍진 감독 두 분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